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8.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별과 별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천체에서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억분의 1초, 즉 100분의 1 마이크로초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3m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m 나누기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얼굴은 지금이나 10의 마이너스 8승초 전의 모습이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베른슈타인이 쓴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만약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에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합니다. 또한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가 모순 없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보편적인 속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후에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각종 실험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광속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그 대신 매우 뜻밖의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친구 R은 각각 자신의 우주선 안에서 자유로이 둥둥 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지해 있고 R이 빠른 속도로 자신을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과 R의 다른 관점은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R의 우주선 바닥에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저는 우주선 천장에 달린 거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R은 레이저 빛을 잠깐 쏘아 이 빛이 천장의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바닥에 돌아오게 합니다. 매우 정확한 시계들을 이용하여 당신과 R은 각각 레이저 빛이 바닥에서 천장으로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돌아온 왕복 시간을 잽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레이저 빛이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R의 우주선은 눈에 띄게 앞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레이저 빛이 삼각형 모양의 길을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언제나 같고 레이저가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 모양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직선보다 더 길 것이며 당신이 잰 빛의 왕복 운동 시간은 R보다 더 길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이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당신이 R의 시계를 본다면 R의 시계는 분명 당신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지해 있고 이동하는 물체를 볼 때 이 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이 효과를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정지해 있고 이동하는 물체를 볼 때 이 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확한 시계를 비행기에 실어 옮기면 지상에 가만히 있는 시계보다 약간 더 느리게 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일상생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상대 운동과 무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은 여전히 늙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론적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몇십 년씩 늙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불로장수의 영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시간의 흐름이 지연됩니다.
그 까닭에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으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의미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인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잠시 접어두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1g의 가속을 1년 정도 계속해서 받으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속과 같은 속도로 비행한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렀을 것입니다. 이 우주선이 태양에서 약 6광년 떨어져 있는 바너드 별까지 항해한다면 약 8년 후면 이 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8년은 우주선에 실린 시계로 잰 당신의 시간이지 우주여행에 오르는 당신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하수 은하의 중심까지 가는 데는 21년이 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28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우주여행의 21년이 무려 3만 년에 해당하는 장구한 세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 중에서 환송의 손을 흔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56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56년은 우주선에서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지구 전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숯덩이로 변해 있을 것이며 태양은 아주 오래전에 빛의 방출을 멈췄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론적 우주여행은 고도로 앞선 문명에게는 우주 전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실현 가능한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가족에게 그 어떤 정보도 광속 이상의 속력으로 보낼 수 없다는 문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곳곳을 탐사하더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언젠가 별을 향해 광속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 내부의 탐사가 끝나면 다른 외계 행성계에 대한 탐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 여행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주 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간을 가로지르며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어떨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을 낳아준 부모의 결혼을 막았다면 당신의 출생 자체가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초래한 당신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론이 모순에 빠지게 된다면 그 전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물리학자들은 역사를 달리하는 두 갈래의 우주들이 서로 나란히 실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두 우주는 양쪽 모두 독립적으로 실제할 수 있는 우주인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아는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우주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은 그 자체로서 수많은 잠재적 차원을 갖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차원과 연관된 세상에서만 살아갈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다중세계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별, 행성과 같은 세계 또한 우리 인간들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 죽어서 사라집니다. 인간 수명이 수십 년 정도인데 비하여 태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억 배나 됩니다. 별들의 일생에 비한다면 사람의 일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할 것이며 단 하루의 무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한편 별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 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잔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지구인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저 수많은 별들 어디엔가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9. 별들의 삶과 죽음. 원자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1910년 45년 동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개 원자의 외곽은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는데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음전하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의 내부 전자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숨어 있는데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과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러한 원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의 팔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까지 비어 있으며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내 책상은 어떻게 나의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서 에딩턴 교수도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 팔꿈치를 구성하는 원자핵들이 어째서 책상의 원자핵들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일까요?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음전하들 사이에는 강력한 청력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전자들의 청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하가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먼지 부스러기가 될 것입니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겨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우리 우주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헬륨의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2개씩 보유하고 있고 헬륨의 핵 3개가 탄소핵 하나를 만듭니다. 4개면 산소핵, 5개면 네온핵, 6개면 마그네슘 핵, 7개가 모이면 규소핵, 8개가 모이면 황의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헬륨 핵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안정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변화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되는데 이때 서로 밀어내는 힘인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핵력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력은 극도로 높은 고온의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온도가 대략 1000만도 이상의 상황에서만 발동하는데 이 고온의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쉽게 구현되는 환경입니다.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므로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 온도는 상승하고 그 온도가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핵이 하나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됩니다. 중심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는데 대략 100만 년이 걸립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최초로 태어난 광자가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의 개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진행되던 중력 수축이 멈추게 되고 별 전체가 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수소가 그 지역에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별의 운명, 별의 최후는 그 별이 얼마나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으로 50억 년 또는 60억 년이 더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므로 중심핵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륨으로 된 중심핵의 바로 바깥에는 여전히 수소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심핵 경계지대에서부터 온도가 1000만도가 되는 층까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도가 1000만도가 안 되는 층과 표면 사이에서는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자체 중력은 헬륨으로 가득 찬 중심핵을 짓눌러 다시 수축하게 만들고, 헬륨으로 구성된 중심핵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수축이 진행될수록 그 지역의 온도와 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결국 핵력이 다시 발동하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온 상태에 있는 외부의 얇은 껍질에서는 수소가 타고, 고온 상태인 중심에서는 헬륨이 연소 중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대신 온도는 하강합니다. 태양은 이제 적색거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벌겋게 부풀어 적색거성이 된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우리 지구까지 자신의 품 안에 넣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성계가 완전히 태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행성계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양의 내부가 완전히 탄소와 산소로 채워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부는 또다시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축은 다시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더 일으키고 대기층은 약간 팽창하게 됩니다. 대략 1000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느리게 반복하다가 자신의 대기층을 우주 공간으로 내뱉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의 알몸이 밖으로 노출된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을 계속할 것입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변신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또 흐르면 태양은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온기를 복사로 다 잃고 결국 흑색 외성이 되어 우주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량의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합니다. 성간 공간에 이렇게 공급된 물질들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쉽게 합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이,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질량이 비교적 큰 별들에서는 헬륨의 핵이 단계적으로 첨가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의 순서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드디어 철이 합성됩니다. 수소와 일부 헬륨만 제외하면 지구의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별들이 부린 연금술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의 무거운 원소를 공급한 별들 중에 일부는 아직 은하수 은하 저편에 백색 외성으로 남아 우리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화도 그 근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질량이 큰 별들의 극적인 최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